BTV 동진의 파야키야 이홍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동진입니다. 네, 오늘은 21세기 좀비 영화 베스트 7을 뽑았는데요. 좀비 영화의 역사도 흥미롭잖아요.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보통 이제 좀비라는 그 말 자체는 이제 뭐 많이들 아시는 것처럼 부두교라는 종교가 있잖아요. IT 쪽에서. 네, 뭐 IT이기도 하고 이제 원래는 서아프리카 쪽의 어떤 토속적인 어떤 종교 신앙이 이제 IT나 미국으로 이제 수입돼서 기독교적인 전통하고 뒤섞였다고 할까요? 그 부두교에서 뭐 약이라든지 의식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네. 시체들을 살려냅니다. 오. 그렇게 살아나는 시체를 일컫는 말이 좀비이죠. 그걸 이제 대중문화적으로 이제 차용을 해서 네. 수많은 영화들에서 이제 쓰고 있는 건데요. 이 좀비라는 것, 그 캐릭터 자체가 영화에서 처음 등장하게 된 건 사실은 1930년대쯤이에요. 야, 거의 100년 전이네요. 화이트 좀비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리고 3, 40년대가 되면 뭐 나는 좀비와 함께 걸었다라는 또 유명한 영화도 있고, 유튜브 같은 데서도 보시면 영화 풀 버전들이 있습니다. 오래된 영화라서. 저작권 만료돼서. 좀비가 나오긴 나오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좀비가 아니에요. 어떤가요? 우리가 생각하는 좀비 하면 막 고개를 꺾고, 바로 지금 이 모습. 역동적으로 막 빠르게 달리고 그렇죠. 막. 그런 모습들이 이제 떠오를 텐데, 그런 좀비가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부두교 사제가 살려낸 그런 어떤 뭐 노예화된 좀비라는 측면에서 우리의 인식하고는 다른데요. 힘없는. 본격적으로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이미지를 생각하는 것의 사실상의 효시는 1968년도에 나온 기념비적인 작품이 있습니다. 바로 살아있는 시체들의 밤이라는 작품이고요. 이 장르에는 마스터 중에 마스터가 있습니다. 조지 로메로라는 감독이고요. 네. 이 감독의 살아있는 시체들의 밤이 나오면서 본격적으로 이 장르는 시작됐다. 보통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떠올리는 그 좀비 영화의 어떤 양태, 어떤 이미지 이런 것들의 핵심이 사실상 그 1968년도 영화에 다 있고요. 조지 로메로는 이후에도 좀비 영화 장르에 특화된 그런 좋은 작품들을 많이 만들었죠. 좀비 영화의 아버지네요. 아버지이자 뭐 장르 자체의 어떤 몸통이라고 그럴까요? 그리고 그로부터 한 10년쯤 뒤에 나온 또 새벽의 저주라는 유명한 작품이 있어요. 많이 들어봤어요. 1978년도에 나오는 이 두 편이 좀비 영화 사상 최고의 걸작이라고 보통 말합니다. 네. 그러다가 80년대, 90년대를 넘어와서 21세기에 들어서 완전히 이 장르는 대중적으로 오늘 소개해드릴 몇몇 작품과 함께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호러 영화의 하위 장르가 됩니다. 네, 오늘 정말 기대하셔도 좋은 게 좀비 장르를 이렇게 다채롭게 변주할 수 있는가 정말 개성 넘치는 영화가 많더라고요. 네. 자, 첫 번째 저희가 소개해드린 영화, 이것도 신박한 영화죠. 에드가 라이트 감독의 새벽의 황당한 저주. 보통 이제 이런 영화를 이제 하이브리드라고 말하잖아요. 장르 중에서도. 그 장르에다가 코미디를 섞었어요. 너무 재밌어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의외로 좀비 영화랑 코미디를 결합시킨 작품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최고작은 아마 이 작품이 아닐까 싶은데, 이 영화를 제가 워낙 좋아하고 에드가 라이트 영화들이 워낙 재밌잖아요. 그래서 일찌감치 몇 년 전에 제가 이야, 이렇게 큰 거를 이걸 한번 휘둘러 봐도 되나요? 이 영화를 보는 여러 가지 재미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이 두 콤비를 보는 재미거든요. 사이먼 페그와 닉 프로스트.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쪽에 아마 닉 프로스트의 사인이 있을 거고요. 두 명 다. 여기에는 사이먼 페그의 사인이 있을 겁니다. 야. 그리고 이거는 영화 속에서 좀비를 때려잡는 무기로 사용되는 크리켓 배트예요. 영국에서 크리켓 인기가 좋잖아요. 네. 실제로 이 배트는 영국 크리켓 리그에서 공식적으로 쓰는 공식 배트입니다. 이 영화는 이제 새벽의 황당한 저주라고 되어 있는데, 이 제목 자체가 새벽의 저주의 패러디잖아요. 네, 이름부터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좀비 영화의 많은 작품들이 끝에가 오브 더 데드가 나와요. 조지 로메로 영화들이 그래서 그런 건데, Dawn of the Dead라는 그 새벽의 저주라는 1978년도 영화를 어떻게 보면 가져와서 패러디해서 조지 로메로 영화들을 코미디로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주인공이 션으로. 이 영화는 그러니까 코미디 영화니까 정말 깔깔대면서 보실 수 있고요. 네, 영화 어떠셨어요? 이번에 처음 보셨을 텐데. 개꿀잼이었습니다, 진짜. 그렇죠. 네. 즐겁게 했던 게 퀸의 Don't Stop Me Now 하면서 이 몽둥이 패기질 하는데 그게 리듬감이 지리더라고요. 에드거 라이트가 가장 뛰어난 이 감독의 장점 중에 하나가 영화적인 어떤 리듬감을 영화에서, 음악에서 가져와서 너무 잘 결합을 해요. 초반에도 이제 사실은 그 좀비를 바에서 놀다가 이제 밖에 나가는데 좀비들이 다가오니까 그 좀비들이 그르릉거리는 특유의 소리를 내는데, 거기에 맞춰서 힙합처럼 서로 이렇게 얽히는 장면도 있잖아요. 네네. 이런 식으로 음악을 굉장히 재밌게 끌어들여서 코미디 영화로서 좀비 영화를 굉장히 패러디를 흥미롭게 만드는 데서 탁월한 유머를 발휘해야 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또 에드거 라이트 자체가 워낙 이제 음악사적인 지식도 풍부하고 또 이제 음악 쪽에 매니아다 보니까 그런 걸 재밌게 차용한 부분들이 많아요. 대표적으로 이제 영화에서 보면 이제 급한 상황에서 좀비가 오니까 뭐 급하니까 아무거나 다 무기를 쓰고 던지고 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 상황에서
레코드판이 이렇게 날리기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격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 레코드판을 날리려고 할 때도 그 순간에도 어떤 너무 좋아하는 음악은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프린스라는 이제 마이클 잭슨 시대의 어떤 굉장히 탁월했던 그런 천재 아티스트가 있었잖아요. 네. 프린스 음반을 던지는데 퍼플레인을 던지려고 하니까 그건 던지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이제 보통 프린스 판 중에서도 가장 최고의 명반 중에 하나라고 하니까. 근데 그리고 나서 똑같은 프린스가 참여한 음반인데 배트맨 사운드 트랙이 나오니까 바로 던지죠. 바로 던집니다. 그거는 프린스 이력에서도 별로 좋은 음반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또 심지어는 이제 다이어 스트레이트 같은 음악이 나오니까 던지라고 하는데 다이어 스트레이트는 명밴드거든요. 또 왜 저렇게 함부로 던지라고 했을까 하는데 뒷얘기가 있습니다. 뭐죠? 다이어 스트레이트의 음악을 사용하려고 사전에 요청을 했는데 까여서. 다이어 스트레이트가 허락하지 않았대요. 그래서 영화 속에서 일부러 장난스럽게 그걸 집어넣어서 분풀이를 하는 거죠. 이런 것들도 사실은 영화 안팎을 넘나드는 굉장히 재밌는 장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은 이 영화의 기본 전제는 그런 것 같아요. 영화의 초반에 보면 이 마을에서 주인공들한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주인공은 세일즈맨이긴 한데 매일매일이 똑같아서 지루해 죽고요. 여자친구도 너무 지루한데 뭔가 좀 재밌는 일 없을까라는 게 초반에 나와요. 그런 상황에서 두 사람이 결별을 하게 되고 좀비가 출현을 하거든요. 네. 이게 사실은 좀비가 실제로 벌어지게 되고 우리가 도망다닌다고 그러면 너무 끔찍하지만 내가 만약에 안 죽는다고 가정하고 좀비가 느리다고 가정하고 우리가 코믹하게 대응할 수 있다고 가정하면 그거 이상 재밌는 부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가서 한번 놀아보고 싶은 마음 들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좀비 장르 자체를 일상의 권태에 대한 은유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화 속에서 사람들이 다 좀비처럼 지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진짜 좀비가 되는 것이고 그 상황에서 뭔가 짜릿하면서도 그것을 반대적인 상황으로 은유적으로 갖고 노는 그런 일상에 관한 영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영화. 좀비 영화의 기념비적인 명작으로 칭송받고 있는 데니 보일 감독의 28일 후. 그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21세기 한정하면 어떻게 보면 좀비 장르에서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작품 중에 하나?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고, 이 영화 나온 지금 딱 20년 됐네요. 이 영화의 이제 그 후대에 대한 영향이나 또 굉장히 잘 만든 좀비 영화이고, 이 영화가 크게 성공을 해서 28주 후라는 또 다른 영화가 나오기도 했죠. 근데 그 작품도 재밌는데, 사실은 28일 후가 그래도 더 훨씬 훌륭하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28일 후를 이제 데니 보일 감독이 또 영화 스타일리스틱하게 영화 잘 만들잖아요. 근데 이 영화가 가장 특징적인 것은 지금 보면은 특징이라고 생각 안 하실 수도 있는데 달리는 좀비의 출현입니다. 그때부터인가요? 그때부터는 아닌데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좀비 하면 조지 로메로 영화들 하면 떠올리는 이미지가 굉장히 느릿느릿 끊임없이 다가오는 어떤 그런 공포잖아요. 사실 주력이 빠르면 좀비로부터 도망다닐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느릿느릿 다가온다는 그 리듬 자체가 주는 또 대단한 공포가 있잖아요. 네. 80년대에 제가 알기로는 바탈리언이라는 영화 있었어요. 국내에서도 개봉했고 저도 극장에서 봤는데 당시에 그 바탈리언이라는 영화가 제가 알기로는 최초로 좀비를 뛰게 만든 영화인 것 같고요. 이 바탈리언이 나온 다음에도 좀비 영화들은 한동안 계속 느리게 다녔단 말이에요. 근데 시작은 아니지만 28일 후에서 이 달리는 좀비를 너무 잘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좀비들이 뛰어다니기 시작했고 그런 게 훨씬 많죠. 네, 한국 영화에서도 보시면 부산행 같은 영화를 보거나 많은 영화를 보면 요즘은 좀비들이 뛰어다니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스피드를 오히려 결합했다고 그럴까? 그런 측면에서도 이 28일 후가 이 장르에 끼친 공로가 굉장히 크죠. 그러다가 2003년에 이 작품이 나오고 2004년도에 또 다른 뛰어다니는 좀비 영화로 굉장히 유명한 작품인 잭 스나이더의 새벽의 저주 리메이크가 나옵니다. 네. 이 두 작품이 1, 2년 사이에 나오면서 이 좀비에 대한 어떤 스타일을 바꿨죠. 또 28일 후에서 심지어는 그 좀비들이 뛰어다닐 때 그 뛰어다니는 사람들로 전부 다 달리기 선수들을 엑스트라로 고용했어요. 원래 뛰어다니면 무서울 텐데. 왜냐하면 우리는 영화 속에서 대부분 느리게 다니는 좀비만 봤잖아요. 뛰어다니는 것만으로도 무서운데 심지어는 가장 빨리 뛰는 운동선수를 차용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 매드맥스 분노의 도로에서 굉장히 운동선수들이나 서커스 단원들을 엑스트라로 집어넣어서 멋진 그런 아크로바틱한 액션들을 만들었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이 영화에서도 그런 어떤 부분들에서 굉장히 놀랍다, 시각적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제가 이 영화를 굉장히 장르 영화라서 좋아하는 건 도입 부분의 그 을씨년스러운 종말의 풍경 이런 걸 영화가 너무 잘 묘사했습니다. 네, 나는 전설이다가 떠오르기도 하고요. 그럴 수 있겠네요. 근데 저는 이제 이 영화를 또 좋아하는 쪽인데요. 나는 전설이다도 그런 걸 잘 묘사했죠. 이 영화는 초반에 보면 왜 제목이 28일 후인가 하면 사실은 좀비 바이러스가 이제 창궐을 해서 정말 영국 전체를 쑥대밭으로 만드는데 그 사이에 이 남자는 그러니까 킬리언 머피죠. 오펜하이머 박사죠.
이분은 병원에 28일 동안 누워있는 바람에 세상이 완전히 좀비 세상이 된 걸 모르죠. 그러다가 병원에서 28일 만에 깨어나서 밖에 나가보는데 그 붐비면서 사람 많고 북적대던 런던 거리에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걸 영화가 너무 묘사를 잘하고요. 지폐들이 막 바람에 흘러다니고 아무도 없고 적막이 있는데 주차되어 있는 차를 건드리면 거기서 경보음이 나죠. 그게 유일하게 나는 소리. 그리고 쓰레기 천지고. 그러다가 이제 좀비 만나는 얘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런던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 중에 하나가 빅벤일 텐데 그 빅벤이나 그 앞에 다리나 이런 데에 아무도 없는 적막한 종말의 풍경을 너무 잘 묘사하고 있다. 사실은 이 좀비 영화가 이 좀비 장르에서 어떤 메시지나 이야기 어떤 핵심적인 주제를 담을 때 항상 거의 모든 좀비 영화들은 무서운 건 좀비가 아니라 사람이다. 그렇죠. 인간성의 뭐 발살. 그렇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그런 경우가 많고요. 봉준호 감독의 괴물하고 흐름이 비슷해요. 괴물을 보면 처음에는 그 괴물이 막 날뛰어서 사람을 잡아먹고 하는 게 너무 무서운데 그 영화는 그걸 보여주는 것 같지만 후반부에는 사실은 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포괄적인 사회 시스템에 관한 영화란 말이에요. 그리고 전염병에 관한 얘기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이 영화도 전반부까지는 이 좀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주지만 후반부에 이르게 되면 소위 좀비에 대항한다고 아직 감염되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행태 자체가 얼마나 무서운 걸 보여주거든요.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제가 예전에 영화평을 쓸 때도 그런 말을 했는데 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건 가해자의 피해의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피해의식. 네. 자기가 가해자인데도 네. 자기가 피해의식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벌어진 어떤 비극을 다룬다는 측면에서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의미심장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데니 보일 감독이 최근에 인터뷰를 했는데 그때 그 각본가 그리고 킬리언 머피와 함께 28년 후를 기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자, 이번엔 1억 9천만 달러의 제작비를 들인 초대형 블록버스터죠. 브래드 피트 주연의 월드워 Z. 뭐라고 할까? 이제 좀비 장르라고 한다면 좀 영화 자체가 이렇게 좀 대중적이지 않잖아요. 아무래도 좀 B급. 네, 뭐 사람이 사람을 뜯어먹는 얘기이고 그로부터 피해 달아나는 얘기니까 네.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이 다 즐길 만한 그런 컨텐츠가 되기가 어려운 호불호가. 부분이 있죠. 네. 이 좀비 영화들은 대부분 다 많은 경우에 이제 저예산으로 만들고 그러면서 이제 펼쳐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좀비 영화에 관한 인상을 완전히 바꾼 작품, 사상 가장 많은 제작비를 투여한 그 당시까지의 좀비 영화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이 영화는 이제 원작이 굉장히 상대적으로 굉장히 형식적으로나 내용이 독특하고 뛰어나서 이 판권 경쟁이 있었습니다. 네. 디카프리오하고 브래드 피트가 판권 경쟁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두 사람이 이거에 원작을 놓고. 일반적으로 좀비 영화 하면 떠올리는데 재미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좀비 영화의 장면들이 보기 싫은 사람들도 있잖아요. 내 안에 있는 구성물들이 막 나오고 막 이런 장면들이 뇌도 나오는데. 보이고 막. 네. 근데 이 영화는 보시면 좀비 영화이고 그런 좀비들이 계속 나오지만 생각보다 그런 장면이 없어요. 15세죠. 네, 뭐 등급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일부러 이 장르에서 사람들이 호불호가 갈리는 부분들을 최대한 순화시켜서 그것을 일종의 액션 영화나 스릴러로 탈바꿈시키면서 굉장히 사람들이 편안하게 만들 수 있는 상대적으로 네. 그런 작품을 만들었다고 얘기할 수 있고요. 좀비 영화를 볼 때 이제 두 가지가 무서운데 텅 비어 있는 어떤 광장에서 좀비대들이 나를 공격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달려와서. 반대로 꽉 막혀 있는 밀실에 있는데 거기서 좀비가 나를 공격한다고 생각해 봐요. 여기선 둘 다 나온 것 같아요. 바로 그 점입니다. 아하.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두 개로 이 영화는 아주 뛰어난 두 개의 장면들을 만들어서 꼭 한번 그 장면들을 소개해 드리고 싶고요. 일단 그 광장의 공포라고 그럴까? 그것은 이제 예루살렘 배경으로 나오죠. 네. 영화에서 보시면 지금 또 이제 팔레스타인에서 이제 또 하마스하고 이스라엘 사이에서의 분쟁과 전쟁이 벌어져서 더 주목받기도 하는데 뭐 가자 지구는 아니지만 뭐 팔레스타인의 또 다른 지역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 서한 지구에 실제로 장벽들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를 정말 인간 쓰나미처럼 타오르는 어떤 그런 좀비 떼들을 보여주죠. 네, 쓰나미처럼 올랐다가 이제 비처럼 툭 떨어지죠. 감독 자체는 인터뷰에서 사실은 어린 시절에 이 개미 언덕을 본 적이 있다는 거죠. 이 작은 언덕에 개미떼들이 정말 새까맣게 굴러 떨어지면서 계속 올라가는 걸 보고 어린 시절에 굉장히 충격적으로 봤던 인상을 영화에 이제 차용한 거라고 하는데 그 장면을 보면 좀비는 한 명이 무서운 게 아니고 떼를 이루어서 무섭단 말이에요. 그래서 뇌를 빼고 오로지 사리와 먹성으로만 인간에게 달려드는 존재가 얼마나 무섭나라는 것 때문에 사실은 좀비 장르가 굉장히 정치적입니다. 처음에 조지 로메로가 시작했을 때부터. 예를 들면 베트남전에 대한 어떤 정부의 이런 것들에 무비판적으로 따라가는 어떤 군중들을 혹은 또는 공산주의의 메카시즘에 따라가는 어떤 사람들의 무비판적인 부분들을 약간 경계하고 비판하는 그런 맥락으로 사용하기도 했거든요. 비유한 거군요. 그런 때가 된 좀비
적들이 얼마나 군상들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이 장면이 너무 잘 보여주고요. 또 하나는 이제 비행기 안에서의 장면도 진짜 명장면이죠. 처음에 앞쪽에 있는 사람 입장에선 비행기가 길쭉하고 뒤에 있는데 비행기 타면 뒤에 잘 안 보이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뒤에서 뭔가 엄청난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데 뭔 일인지 모르니까 술렁거리다가 이제 트렁크 같은 걸로 이렇게 바리케이드를 치면서 이제 뚫고 들어오면서 막 비행기가 터져나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비행기 안은 사실은 인간이 그 좁은 공간 속에서 가장 엄죽달싹 못해서 공포스러운 원래 그런 공간인데 거기에 좀비가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라는 거를 그런 밀실의 공포를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이 영화는 양자의 경우에서 좀비 영화를 너무 잘 촬영한 그 두 장면이 붙어 있더라고요, 또. 그러니까 더 그런 게 느껴지죠. 네. 어쨌건 좀비 영화들의 많은 영화들이 이제 전 세계적인 풍경들을 보여줄 때 네. 좀비가 창궐해서 인류가 망하게 생겼다. 이거 자체를 보통은 이제 무슨 TV 뉴스릴로 보여주거나 그런 식으로. 왜냐하면 저예산 영화로 티가 안 나게. 네. 근데 이 영화는 그걸 제대로 보여주고요. 마치 007 영화처럼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예루살렘에도 가고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시작하고 심지어는 경기도 평택에도 오잖아요. 네. 평택에 미군 기지가 있어서 이런 식으로 각국을 다니는 전 세계적인 재난을 가장 스펙터클하게 잘 보여주는 그런 좀비 영화 대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과 IPTV 가입은 어디로? 바로 가입 바로 설치 바로 비다이렉트 샵 바로 할인 바로 혜택 바로 비다이렉트 샵 더 빠르게 SK 브로드밴드. 바로 가입 바로 설치 바로 비다이렉트 샵 바로 할인 바로 혜택 바로 비다이렉트 샵 바로 설치도 혜택도 바로 비다이렉트샵. 바로 SK 공식 온라인샵. 바로 비다이렉트 샵 가입 문의 106 네, 영화 엄청난 돌풍을 일으켰던 영화입니다. 우에다 시니치로 감독의 카메라를 멈추면 안 돼.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월드워 Z 다음에 이제 이 영화를 붙이니까 그 영화가 너무 비교가 극과 극이네요, 사이즈가. 왜냐하면 이 영화의 제작비가 사실은 1억 원이 안 됩니다. 1억 원이 안 돼요? 네. 그런 실제작비를 들여서 어마어마한 성공을 거둔 작품이니까 이 작품 자체가 어떤 뭐라 그럴까요? 창의성으로 저예산 영화가 얼마나 폭발적인 그런 반응을 얻어낼 수 있는지를 보여준 그런 사례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좀비 영화이면서 뭐 영화에 관한 영화라고 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이 영화를 보시는 분들에게는 초반 40분을 견뎌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사실 저는 단편 영화인 줄 알고 네. 37분 보고 그냥 껐습니다. 그냥 뒤에는 제작기 영상인 줄 알았어요. 그럴 수 있죠. 근데 이번에 다시 봤는데 네. 와, 뒤가 진국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영화는 모두 3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말씀하셨던 37분이라고 말하는 이 영화의 일부는 사실은 좀비 영화를 찍던 영화 감독과 스텝이 현장에 진짜 좀비 떼들이 출몰을 해서 겪는 한바탕의 아수라장, 이걸 다룬 좀비 영화예요. 네. 근데 그 영화를 한 40분 보고 있으면 뭐 이렇게 싼 티가 나는, 배우들도 연기도 못하고 너무 허술해요. 딱 한 가지 신기한 게 있다면 그 40분짜리 영화를 이제 노컷으로 찍는다는 거죠. 하나의 네. 전체가 하나의 쇼트로 이루어진 1917처럼 찍는 거죠. 그런 특징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특징도 없고 너무 싼 티 나는 영화처럼 보이죠. 근데 사실은 그것이 이 영화의 조건이고요.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2부를 보고 2부는 이제 한 달 전의 상황이고 3부가 되면 이 1부의 주변 상황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장면들이 펼쳐지는데 다 보고 나면 정말 와, 신박하다는 건 이런 때 쓰는 단어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이 창의성과 어떤 구조의 독창성으로 돌파해낸 그런 뛰어난 코미디 영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 이 영화가 진짜 다채로운 게 호러로 시작해서 중간에 다큐멘터리 갔다가 또 코미디 나왔다가 마지막엔 또 가족애로 포장을 또 하더라고요. 다 보고 나면 저는 이 영화가 굉장히 감동적이었어요. 저도요. 네, 영화에 대한 어떤 진심이 느껴진다고 그럴까? 모든 영화에는 물론 진심이 있겠지만 이 영화를 보면 사실 이 영화에서 영화 속의 영화를 만드는 감독은 쉽게 얘기하면 잘 나가는 감독이 아니고 재능 있는 감독도 아니에요. 근데 일본 영화가 이런 걸 굉장히 잘 만드는데 이거랑 아주 비슷한 구조로 만든 전혀 다른 장르지만 웰컴 미스터 맥도날드라는 또 뛰어난 영화가 있어요. 네. 그 영화는 비슷한데 솔직히 얘기하면 재능이 없어요. 이 예술가가. 근데 재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돈도 충분하지 않아요. 근데 어떤 작품을 만들다 보면 별별 일이 다 있지 않겠어요? 일단 재능도 없고 네. 그다음에 현장이 통제가 안 되니까 별별 이상한 해프닝이 일어나고 아사레판이죠? 근데 어떻게든 그 생중계되는 그 상황 속에서 그걸 애명글명 끌고 가서 완성해야 되잖아요. 그런 사람의 노고가 담겨 있는데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제 보통 영화에 바치는 연서 같은 작품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이 영화야말로 그렇고요. 더군다나 이 영화가 연서를 바치는 대상은
영화사에 어떤 커다란 족적을 남긴 탁월한 어떤 영화인들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름도 없고 재능도 없는 것 같고 스스로 막 자책도 하고 그렇지만 계속 영화를 진심을 다해서 만들면서 세월 속에서 흘러간 어떤 영화인들 그들 모두에게 바치는 어떤 작품 같아서 사실은 굉장히 감동적인 측면이 있죠. 자, 5번째 영화 로버트 로드리게스 감독의 막장 B급 스플래터 무비죠. 플래닛 테러. 네, 뭐 지금 말씀해 주신 어떻게 보면 장르명 아닌 장르명이 이 영화의 특성을 다 잘 요약해 주신 것 같아요. 플래닛 테러 하면 이제 떠오르는 이 영화를 안 보신 분들도 알 수 있는 그런 유명한 이미지가 있습니다. 바로 의족 대신에 총을 장면인데요. 레전드죠. 이건 이제 로즈 맥고원의 어떤 가장 인상적인 이미지일 텐데 이 영화를 보시면 이제 좀비들한테 물려서 다리를 절단하게 되는데 네. 의족 대신에 그 자리에 총을 찬 거죠. 이런 아이디어를 낸 로버트 로드리게스도 참 이상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정말 창의적이고 고어예요. 그렇죠.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다가 사인이 되어 있는 그런 포스터를 제가 구하면서 이것도 같이 구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약간 패러디에서 실제로 이제 심슨 가족의 패러디가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네네. 이 플래닛 테러를 말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 기획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떤 계획이죠? 지금은 이제 이걸 따로따로 영화를 보는데 사실은 이제 쿠엔틴 타란티노랑 이제 두 사람이 친하기도 하고 네. 두 사람이 공통점이 있어요. 어린 시절 한 10대 시절에 영화를 진짜 많이 보고 자란 그렇게 본 영화들이 무슨 누벨바그 영화를 본다던가 무슨 오슨 웰즈 영화를 본다던가 이게 아니고 당시의 기준에서 싸구려 영화들 굉장히 저예산으로 막 찍어내는 날림 영화들 B급 영화들 이런 걸 봤단 말이에요. 1970년대에 이들이 이제 어린 시절을 보냈을 당시에는 동네에서 동시상영관이라는 게 있었던 거죠. 우리나라도 그랬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 두 사람이 같이 만든 영화의 기획을 그라인드하우스라고 하는데 그라인드하우스가 그렇게 싸구려 영화들을 여러 편 끼워서 이렇게 싸게 많이 보여주는 그런 상영관을 지칭하는 건데 그라인드하우스라는 영화 제목을 만들고 이걸 2부작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기획 하에서 똑같이 자기가 어린 시절에 즐겼던 그런 싸구려 B급 영화의 느낌이 나는 오락물을 만들었죠. 그 영향이 크게.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장르에 대한 헌사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타란티노가 만든 작품이 바로 데스프루프고요. 그 다음에 로버트 로드리게스가 만든 작품이 플래닛 테러입니다. 이 두 작품이 사실은 원래 동시상영하려고 그랬어요. 두 작품 중에 굳이 우열을 가린다면 저는 플래닛 테러가 더 좋은 것 같아요. 타란티노를 이기고. 네, 그럴 정도로 굉장히 재밌는 작품인데 딱 한 가지 이제 말씀을 드린다면 좀 약간 경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좀 징그러운 거 못 보고 피바다 뭐 이런 거 잘 못 보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인체가 막 스플래터 몹이라고 보통 우리가 공포 영화의 하위 장르로 말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신체를 훼손하는 것 자체가 그 장르의 어떤 표현의 한 특색인 작품, 스플래터라는 말 자체처럼 이 영화는 그렇게 좀비 영화랑 스플래터를 합친 장르라고 말할 수 있고요. 저 실눈 뜨고 보다가 마지막에 이제 선글라스 끼고 봤거든요. 좀 낫더라고요. 저는 이제 이런 걸 가리지 않고 재밌게 보는 사람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의외로 안 무섭습니다. 혹은 의외로 안 끔찍해요. 적응이 되기도 해요, 또. 적응이라기보다는 싸구려 티가 너무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리얼하지 않기 때문에. 분장 티 나죠. 근데 그 분장 티가 나는 게 이 영화의 핵심이에요. 왜냐하면 이 영화가 살려내려고 했던 게 그런 B급 싸구려 영화들의 70년대 정서거든요. 그래서 이 영화를 보시면 이게 사실은 요즘은 그럴 필요가 없고 필름으로 상영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막 필름 스크래치가 있어요. 화질도 안 좋고 일단. 그 다음에 이 영화가 오래된 영화의 컨셉을 갖고 있다 보니까 중간에 영화 릴이 없어집니다. 중요한 부분인데. 그렇죠. 영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작품인데 갑자기 화면이 끊겨요. 네. 왜냐하면 옛날에 싸구려 영화를 상영하면 필름 릴이 없기도 하고 잘라지기도 하면 건너뛰잖아요. 네. 그거를 재현을 한 거예요. 근데 이런 장르에 대한 어떤 이해가 없이 영화를 보면 가장 보고 싶은 장면에서 오락적으로 그 장면을 끊어버리니까 이게 무슨 황당한가라는 생각이 들 텐데. 그리고 또 이 영화가 갖고 있는 어떤 빛바랜 색감이라든지 혹은 대사도 너무 싼 티가 나고요. 음악도 지나치게 과도하죠. 피아노 음악이든 무엇이든. 이 모든 것이 다 의도입니다. 그런 것까지 맥락까지 끌고 들어와서 보시는 분들이라면 굉장히 창의적이고 재밌죠. 그리고 또 압도적인 것은 영화의 바로 이 포스터에 나오는 총을 난사하는 갖가지 어떤 자세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의족 대신에 착용하고 있는 거니까. 아니 기관총을 끼우는 것도 신박한데 기관총에서 미사일이 날아가잖아요. 심지어 또 미사일을 추진체로 활용해서 날아다닙니다. 원더우먼처럼.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장면에서 무슨 어떤 사실성 같은 걸 따지면 굉장히 이상한 거고요. 이 장면에 또 하나 재밌는 건 이 그라인드하우스를 같이 만들었던 타란티노가 출연을 하는데 타란티노는 굉장히 이상한 악취미가 있어서 이 사람이 배우이기도 하잖아요. 자기가 나오는 영화에서 보통 절반 이상이 자기가 죽습니다.
죽어도 비참하게 죽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끔찍한 게 바로 이 영화에 나옵니다. 가장 수치스럽고. 네, 그게 이제 이 영화의 스포일러가 돼서 말씀 못 드리는데, 네. 이걸 찍으면서 타란티노는 굉장히 재미있어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타란티노나 로드리게스나 참 이상한 사람들이죠. 근데 어쨌건 아주 창의적인, 그런 어떻게 생각하면 어른들 세대에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아주 나쁘게 얘기하면 쓰레기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어떻게 보면 또 다른 보석을 끌어내는 그런 뛰어난 감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영화도 개성이 있죠. 코믹하면서도 따스한 루벤 플레셔 감독의 좀비랜드입니다. 좀비랜드는 보신 분들이 아마 많지 않지 않을까? 국내 개봉 어땠어요? 네, 그렇게 유명한 작품이 아니고요. 네. 근데 꽤 재밌습니다. 이 영화가 무슨 수작이나 걸작이라고 절대 말할 수는 없겠지만 의외의 재미를 주는 그런 어떤 장르의 어떤 또 다른 골목길에서 만날 수 있는 굉장히 반가운 작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좀비랜드는 시작하면 이제 뭐 성적이 나오고 막 미국 국가 나오고 이러는데 그게 뒤집혀지면서 그런 자랑스럽게 보였던 것 같은 최강대국 미국이 좀비랜드로 바뀌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영화가 펼쳐지는데, 이 영화의 가장 큰 장르적인 특색은 뭔가 하면 이제 내레이션과 좀비 영화의 수많은 규칙들을 가지고 논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저는 이제 제시 아이젠버그의 목소리나 그 사람의 딕션이나 이런 것 자체가 내레이션에 굉장히 잘 맞는 것 같아요. 이 영화의 주인공이기도 한 제시 아이젠버그가 계속 내레이션을 하게 되는데, 그 내레이션의 상당수는 이 좀비랜드가 된 곳에서 살아남기 위한 수많은 규칙들이 계속 나오죠. 생존 규칙. 그게 이 영화에서 가장 재밌고요. 뭐 예를 들면 유산소 운동을 열심히 할 것. 그러니까 좀비들이 달려오면 가장 중요한 능력은 사실은 달리기예요. 스피드죠. 도망가야 되잖아요. 네. 뭐 화장실에서 특별히 조심하라라든지. 근데 주인공인 제시 아이젠버그는 이제 또 대장성 과민 증상이에요. 화장실을 들락거리니까 더 위험하죠. 규칙이 나올 때마다 그 규칙을 지키지 못해서 죽어간 희생자들을 굉장히 코믹하게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 영화에 등장하는 4명의 주인공들의 어떤 그 과거에 있었던 어떤 플래시백 같은 장면들도 사실은 굉장히 흥미롭고 코믹하게 이렇게 끼워 넣는 그런 인서트 장면들이 굉장히 재밌는 네. 그런 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영화의 마지막 그 대환장 파티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벌어지는 데가 놀이공원이에요. 퍼시픽. 네, 그것 자체가 이 영화의 특색을 그대로 보여주게 되는데, 놀이공원에 좀비 떼들이 출몰했을 때 어떤 액션과 재밌는 상황이 벌어질까, 코미디라면 그걸 생각하는 모든 장면이 다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무슨 뭐 자이로드롭이라든지 뭐 롤러코스터라든지 바이킹이라든지 이런 거 많잖아요. 유령의 집이라든지. 네. 거기서 갖가지 놀이기구의 움직임과 좀비 떼들을 격퇴하는 그런 모습들이 코믹한 액션으로 들어가 있는데, 놀이공원에서 좀비 떼들을 학살하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렇게 보면 이 영화에서 좀비들은 하나의 긴장감을 느낄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완전히 코미디로 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마음대로 처단해도 되는 그런 캐릭터들을 좀비로 특징 지워서 마음껏 해치우는 재미를 보여주는, 합법적으로 이제 스트레스 해소하는. 그렇게 말할 수 있죠. 보통 타란티노가 보통 그런 걸 잘하는데요. 네. 그런 측면에서 흥미로운 영화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영화가 이제 결국은 뭐 가족 영화라는 건데, 네. 주인공 자체가 워낙 외톨이이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무슨 약간 뭐 집안에만 콕 박혀 있는, 뭐 일본에서 보통 히키코모리라는 말 쓰잖아요. 너드죠, 예. 네,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은 평소에도 이 좀비랜드가 되기 전에도 타인을 좀비처럼 생각했어요. 피해 다녔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진짜 좀비랜드가 되니까 정반대로 바깥에 사람이 그리워진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재밌는 것은 극 중에 등장하는 이 4명의 주요 캐릭터의 이름이 다 자기가 가려고 하는 목적지 이름이에요. 텔러 씨, 콜럼버스. 그렇습니다. 뭐 주인공 이름인 제시 아이젠버그는 콜럼버스인데, 그 이유가 엄마 아빠가 지금 살아있나? 좀비랜드가 됐으니까 그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콜럼버스라는 도시는 오하이오주에 있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까지 가는 여정을 하려다가 이제 또 다른 사람 만나는 얘기인데, 이 4명의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의 목적지가 이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설정입니다. 왜냐하면 영화는 굉장히 이상한 로드무비인데, 결국은 자기가 가려고 하는 세계나 공간에 도달하려고 떠났던 4사람이 공간이 아니라 같이 동행했던 사람들에게서 희망을 찾는 얘기예요. 희망을 발명하는 느낌이네요. 그렇죠. 그렇게 보면 사실은 천국이나 내가 정말 같이 가야 할 그 무엇이 있는 가치가 있는 곳은 장소가 아니라, 세계가 아니라 사람이다라는 걸 말하는 영화란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극 중에 종반부쯤 되면 누군가가 이름을 말하는 대목이 있는데, 실제 그 장면이 굉장히 한편으로는 이 영화가 담고 싶어하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코미디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의 어떤 굵직한 목소리가 담겨 있는
부분이기도 하죠. 네, 서로가 아니면 좀비나 다름없다라는 대사도 되게 와닿죠. 타인은 지옥이다라는 어떤 뭐 사르트르의 희곡에 나오는 굉장히 유명한 대사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타인은 지옥이다를 장르적으로 바꾸면 타인은 좀비다이겠죠. 또 우리가 사람들을 좀비처럼 생각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잖아요. 네. 특히 이제 익명의 공간 속에 있을 때. 근데 그런 부분에서도 결국은 이 영화가 어디에 회귀하는가를 보면 이 영화의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마지막은 우리나라 최초의 좀비 블록버스터죠. 부산행. 장르의 어떤 법칙이나 이런 것에 완전히 특화되어 있는 영화들을 제일 잘 만든다는 당연히 미국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걸 베스트를 뽑으면 할리우드 영화들이 대다수를 차지할 수밖에 없죠. 먼저 시작했으니까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네. 근데 전혀 이상한 곳에서 나왔는데 이 가장 대표적인 이 장르의 작품으로 거론되는 두 작품이 있어요. 그게 하나가 제가 볼 땐 부산행이고요. 야. 또 하나가 최근에 들어가게 된 것으로 보이는 카메라를 멈추면 안 돼입니다. 국제적으로도. 네, 이 두 작품은 국제적인 인정을 받고 있고 네. 실적으로 국제적으로도 성공을 했죠. 기생충이 워낙 거대하게 성공해서 그런데 부산행도 사실은 국제적으로 굉장히 큰 성공을 네. 거둔 그런 상업 영화라고 말할 수 있을 것 한도 같고요. 가고. 이 영화의 장르 영화로서 가장 뛰어난 건 제가 볼 땐 공간을 활용하는 장르 영화적인 솜씨 대단히 훌륭하다고 생각하고요. 이 영화에 단점이 없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가 기차 사실은 좀비 영화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봤겠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월드워 Z에서 보여주었던 그 밀실의 공포를 그 비행기 안에서 공포를 극단화해서 영화 한 편으로 만든 것 같은 그게 이제 이 영화라고 말할 수 있고요. 영화 속의 상황이 꼭 기차 안에만 좀비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한반도 전체가 지금 좀비랜드가 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영화 속에서는 그게 그냥 뉴스에 잠깐 나오고 통화에 잠깐 나오고 모든 상황이 기차 안에 집중이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런 걸 다 쳐내버리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야기로만 따지면 이게 무슨 얘기야 라고 한다면 좀비가 출몰하는 상황을 빼고 얘기하면 공유가 나오는 캐릭터가 자기 딸을 부산에 있는 엄마한테 데려다 주는 얘기잖아요, 아빠가. 네. 근데 엄마조차 목소리만 잠깐 나오고 네. 그 엄마가 어떤 사람인지도 잘 안 나와요. 그럴 정도로 이 영화는 장르적인 부분에만 집중해서 만들었다. 그런 선택과 집중을 너무 잘했다는 거고요. 그 핵심은 기차라는 공간이죠.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이제 왜 소라는 그 동물을 생각하면 소한테는 미안하지만 소를 정말 우리가 다 먹잖아요. 머리부터 꼬리까지 다 먹잖아요. 네, 뭐 대창으로도 먹고, 곱창으로도 먹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 영화는 어떻게 생각하면 그렇게 소 한 마리를 알뜰하게 다 먹는 것 같은 장르적인 솜씨?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차를 예를 들자면 기차 안에 공간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사실은 좌석이겠지만 역시. 좌석, 통로, 심지어는 그 물건 올려놓는 실ong이라든지 아니면 기차 사이를 연결하는 어떤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심지어는 화장실까지 정말 알뜰살뜰하게 기차 안을 다 네. 좀비 서스펜스로 활용을 하고요. 그 좁고 단순한 공간을.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차 안에 사람이 있다면 엄죽달싹 못하겠죠. 달리는 네. 순간에 내리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기차 안에서는 굉장히 폐소공포증을 느끼는 상황인데 그 안에서 좀비는 또 엄청 빨리 움직여요.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있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플롯도 직선적으로 굉장히 빠릅니다. 주변 상황을 다 쳐놓으니까. 그런 식으로 이 좁은 공간을 무대로 하되 그 안에서 굉장히 독창적인 수많은 아이디어를 만들어내고 아주 빠르게 만들죠. 좀비의 움직임부터 이야기의 속도까지. 그게 아주 영리하다고 제가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이 영화가 중간에 정차하잖아요. 역이. KTX니까. 천안역에 정차한단 말이에요. 천안역에 정차하면 이때는 좀비 초기 상황이니까 바깥에 플랫폼을 안에 있는 기차 안에 승객들이 보면 플랫폼에 좀비들이 다니면서 사람들을 막 잡아먹는단 말이에요. 근데 기차 안은 아직 안전하잖아요. 근데 바깥은 지옥이잖아요. 그걸 안에서 떨면서 봐요. 근데 그로부터 좀 더 뒤로 가면 대전역에 도착하잖아요. 대전역에서는 상황이 역전됩니다. 아, 대비되는군요. 네, 좀비들이 기차 안에 우글우글하고요. 플랫폼 밖이 안전해요. 네. 그래서 안에 꽉 차 있는 좀비들의 기차를 플랫폼에서 주인공들이 아슬하게 본단 말이에요. 정확하게 반대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다가 영화의 마지막 순간이 되면 클라이맥스에선 확 풀어놓죠. 네, 기차 선로 위에서 마지막 클라이맥스가 펼쳐지잖아요. 네. 그렇게 본다면 이 영화는 기차 속으로 몰아넣은 좀비 영화라는 설정에서 그야말로 가능한 장르의 모든 아이디어를 총동원해서 만든 것 같은 그런 잘 만든 장르 영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야, 부산행 하면 사람들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내용들 거의 다 빼고 새로운 얘기도 요즘 많이 들은 것 같아요. 네.
이 영화에 관한 어떤 주제적인 측면도 말할 수 있겠죠. 네. 결국은 이 영화는 좀비를 그들이라고 하고 감염되지 않은 사람들인 우리들이라고 말을 한다면 우리들과 그들의 대결을 다루는 게 아니고 우리들 사이에 놓여 있는 우리가 닫고 싶어하는 벽이나 문에 관한 얘기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저는 사실은 그런 얘기로 잘하는 영화는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고요. 아, 네. 부산행이 국제적으로도 그렇게까지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이유는 장르적인 솜씨 때문이 아닌가? 네, 잘 만든 오락 영화죠. 가족이 동시에 쓰면 느려지는 인터넷. 이젠 기가로 뻥 뚫어보세요. 와이파이 요금 면제, 출동비 면제, 랜선 동시 접속은 세대. 이것이 바로 기가 찬 속도와 기가 찬 혜택.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 클릭. 야, 저희가 파야키아를 3년 정도 했는데 오늘 영화는 거의 다 새롭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그 중에서는 과연. 좀비 영화들의 진입 장벽이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데 여기다 코미디라는 당의정을 만들게 되면 그렇게 되면 훨씬 더 상대적으로 진입하기 쉽잖아요. 가벼운 마음으로. 네, 그렇게 보실 수 있는 재밌는 두 영화, 코미디 좀비 영화를 골라드리고 싶고요. 네. 좀비랜드 그리고 카메라를 멈추면 안 돼 이 두 편을 추천해드립니다. 네, 평론가님이 추천하신 두 편의 영화 모두 BTV이고요. 영화 월정에 5,000원 가입하시면 무제한으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저 오늘 좀 분장을 했는데요. 평론가님은 이제 평론계 아이돌이시기 때문에 네. 저희가 지켜드렸습니다. 파이어 타임! 파이어!